네, 다음은 지역사회 간호의 역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배우면 이제 이 문제 풀 수 있거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4년 태화여자간에서 로선복과 함께 모자보건 사업을 실시하고 다른 한국 간호사와 함께 조선간호부 협회를 창립한 우리나라 첫 보건간호사는 물어보고 있어요. 네, 이거 답은 한신강이거든요. 우리 이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사회 간호의 역사를 세계 간호의 역사, 한국 간호의 역사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간호의 역사가 이제 주황색 부분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흐름을 갔기 때문에 먼저 흐름을 알 필요가 있어요. 흐름은 방문해서 간호하던 방문 간호 시대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확장해서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지역 주민 대상으로 공공보건 조직기관에서 보건사업을 제공하는 보건간호 시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더 확장되어서 어떤 나라에서 정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요구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그런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간호 시대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의 역할이 가장 다양해진 시기는 지역사회 간호 시기인 거죠. 자, 이런 흐름으로 가는데 이런 흐름을 구분하는 시점은 세계 간호와 한국 간호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르다라는 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계 지역사회 간호의 역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지역사회 간호에서 방문 간호 시대에서 우리가 기록에서 볼 수 있는 첫 방문 간호사다. 최초 방문 간호사다라고 볼 수 있는 분은 패배 여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 우리 간호관리학에서 그 간호 역사 보고 오셨나요? 패배 여집사님은 초기 기독교 시대의 분이세요. 우리 서양 역사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구분하지만 간호에서는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히 기독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AD 30부터 300년까지 시기 초기 기독교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시대고 그 예수님의 그 박애주의 정신이 뭐냐면 온 인류를 평등하게 사랑해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박애주의 정신이 깃들어져서 간호도 같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전에서의 간호는 가정 영역 안에서 아픈 사람 그냥 우리 가족 돌보는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공적인 영역으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돌보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나오게 된 거죠. 이 시기에는 우리 치료 기술이 있는 그런 분들을 간호사는 아니지만 이런 분들을 집사라고 명하였고 이 패배 여집사 중심으로 여집사 간호단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이 우리 기도하는 모임이 안 나왔어요. 그럼 왜 안 나오지?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실제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고 최초 방문 간호사다 우리가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로만 메투리나고 이 시대에는 기독교 사상을 중심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로마의 귀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애주의 정신, 그렇지 세상 만민은 평등해 내가 지위계라는 것이 높지만 이걸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로마 상류층의 로마 부인들이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 경제력을 이용하여서 간호사업에 매우 헌신하셨거든요. 네, 그들의 집단을 로만 메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셀라, 파비올라, 파울라라는 분이 있죠. 자,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이제 중세시대가 시작이 되었고요.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기독교 중심, 봉건사회 중심의 중세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에는 교회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신중심으로 중세시대가 지배되게 되면서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는 빛을 발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암흑기 시대라고 합니다. 간호가 빛을 발하지 못한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이성이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막 남돌았거든요. 전염병이 막 유행하고 있을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염병 걸린 사람들 모아놓고 안수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염병이 더 심해지겠다, 그죠? 네, 그런 시대를 살아갔지만 중세 전기만 해도 간호 인력은 풍부하지 않았지만 수도원이라든지 저런 로만 메트로 부유한 상류 여성들의 참여로 인해서 비교적 수준 높은 간호가 수행되던 시기가 중세 시기 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마호메드를 교주로 한 회교도들로부터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려는 그런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전쟁이 약 200년간 이어져 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부상자, 순례 여행을 다니면서 다친 그 순례 여행자, 영양 불량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동시에 전염병도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녀 간호사들만의 활동으로는 부족했어요. 간호 인력이 부족하였고 기사 간호단이 창설되게 됩니다. 전쟁과 간호를 동시에 하는 오늘날의 그런 앰뷸런스 서비스가 제공이 된 거죠.
네, 그 외에도 이 시기에는 종교적 간호단체, 탁발승단이라든지 남자간호단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간호가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중세 후기로 오게 되면서 14세기경부터 중세 봉건사회가 몰락하게 되었고 새로운 근대사회, 근대 문화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구교에 해당하게 되는 카톨릭 교회의 세력이 약화되게 되면서 이전에 하던 병원의료 사업, 구호 사업 이런 것들이 중단되고 수준 높은 간호를 수행하던 수련 간호사들이 해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그 신교도들이 얼마나 이전에 그런 것들이 싫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이 아예 간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대가 시작되는 그 시기는 간호의 암흑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는 간호사의 수준이 굉장히 낮고 간호사업이 쇠퇴하여서 병원은 공포의 장소가 되었고 굉장히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다. 환자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 병원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성 빈센트 폴 신부에 의해서 자선간호단이 창설되게 됩니다. 자선간호단은 성 빈센트 폴 신부 중심으로 그분을 돕는 프랑스 여성 유지들에 의해서 창설된 거예요. 사회봉사도 하고 방문간호도 하고 네, 자선간호단에서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신부님에 의해서 창설되었지만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간호 활동을 할 때에는 이런 종교적인 의식이랑 구분해라 라고 해서 일정한 옷도 정식 복장을 갈아입고 이렇게 간호의 기술을 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서의 그런 방문 간호 활동,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는 그런 방문 간호 활동이랑은 굉장히 다른 의미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직업 간호사 제도의 발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선간호 단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19세기 초에 간호의 암흑기를 현대 간호사업으로 전환시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초기 기독교 시대의 그 여집사 간호단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독일 신교파 여집사단에 의해서 창설된 신교 여집사 간호단이 있어요. 카이저스 베르트에서 간호사를 양성하였거든요. 그래서 카이저스 베르트 간호사 양성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집사단을 이끈 지도자 프리드너 목사님 부부가 있거든요. 이 부부는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작은 병원을 세웁니다. 그 안에서 젊은 여신도들을 뽑아서 간호 훈련을 시키는 거죠. 체계적인 간호 훈련을 시켰고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서 영국에 있는, 지금 여긴 독일이거든요. 영국에 있는 나이팅게일이 독일까지 유학을 와서 여기에서 간호를 교육을 받았죠. 나이팅게일 여사님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많은 간호사들이 있었고 이후에 나이팅게일 여사님이 영국에 가서 간호사업을 한 것처럼 미국이라든지 세계 각지로 가서 간호단을 조직하면서 활약을 하였어요. 여기에서 교육받은 간호사분들이. 그래서 간호의 암흑시대를 현대 간호사업으로 전환시키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하였다. 간호 교육을 체계적으로 한 거죠. 여기에서. 네, 다음에 윌리엄 라스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나이팅게일 시대랑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이고요. 영국이 분이십니다, 이분도. 영국의 윌리엄 라스본은 최초 비종교적인 방문 간호 단체를 조직하였습니다. 우리 이 성 빈센트 폴의 자선 간호단도 비종교적인 입장에서 간호 기술을 수행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 빈센트 폴이라는 신부가 이 간호 단체를 결성한 데에서는 종교적인 배경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윌리엄 라스본이라는 사람은 전혀 종교적인 사상이랑은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사업가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부인을 죽을 때까지 간호하였던 그 로빈슨 간호사를 고용해요. 간호사입니다, 이 사람은. 간호사를 고용하여서 그 구역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리버풀 8개 구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전개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구역 간호를 제공하였고 구역 공중보건간호협회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 윌리엄 라스본입니다. 영국분 기억을 하시고요. 네, 미국분 릴리엄 와일드가 있어요.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팅 구드러치와 함께 그 뉴욕 헨리가의 그 빈민가 안에 사업소를 설치하여서 그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실시한 사람입니다. 구역간호와 방문간호의 개념을 넓힌 보건간호를 실시한 사람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의 뉴욕 방문간호사회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빈민가 방문간호를 했다. 릴리엄 와일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정에 방문해서 그 방문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간호를 제공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 이후에는 공공보건 조직에서 지역사회 주민 대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보건간호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1900년대 이후에는 어떤 방문간호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그 간호 활동이 다양한 대상자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성, 아동, 학생, 노동자, 농촌 인구 이렇게 다양하게 확대가 되었고요.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됐었고 1920년대에는 모든 주에 대부분의 도시에 보건소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35년도에는 사회보장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역사회 보건사업 범위가 이 보장법에 의해서 더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이에 따라서 간호사가 주요 인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1960년대에 와서 미국은 보건의료 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메디케어,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메디케어,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의료 혜택이 주어지는 메디케이드, 네, 이런 것들이 제정되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DRG가 함께 시행이 되게 되거든요. DRG는 포괄수가제죠. 포괄수가제 중에 일종인데 질병군별로 묶어서 포괄수가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퇴원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 퇴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조기 퇴원하는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간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65년에 콜로라도 대학에서 전문간호사 제도가 시작이 되었었고 가정간호를 통해서 이런 간호사가 1차 보건의료 제공자로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요구 중심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간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1978년에 구소련 알마아타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지구촌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의 정부 기관의 관계자들, 보건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극빈층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WHO 그 사무국장 마라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세계 건강과 관련된 자원 상당수는 굉장히 한정된 사람들만이 이용하고 있다. 세계는 아직 기본적인 그런 의료 서비스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십억 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1차 보건의료를 제창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 지구촌 모든 이들이 최소한의 1차 보건의료 정도는 제공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수적인 어떤 의료에 대해서는 1차 보건의료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국민이 살고 있는 어떤 마을이든지 간에 접근성을 높여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의가 있고 나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는 이런 보건의료 정책에 1차 보건의료가 기초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까지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주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상대적 빈곤감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 방안이 1차 보건의료입니다. 이렇게 서구에서는 의료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가 이후에 있게 됩니다. 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수준 향상이라는 것으로 그 결과가 기결되지 못했고 이때 세계가 생각할 때에는 건강 증진이 가장 이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하면서 건강 증진에 대한 개념이 대두되게 됩니다. 건강 증진은 비용을 적게 들면서 비교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986년 캐나다 오타와에서는 제1차 세계 건강 증진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강증진에 대한 정의, 건강증진 활동을 하기 위한 3대 원칙과 5가지 활동 전략 이런 것들을 담은 문서를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건강증진 시대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문해서 간호하던 방문간호 시대에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지역사회 주민에게 간호사업을 제공하는 보건간호 시대, 그리고 지금은 지역 주민 대상 요구 중심으로 간호사업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다양해진 지역사회 간호 시대까지 세계 간호 역사 봤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방문간호는 어땠을까요? 한국의 방문간호를 최초 시도하신 분은 로선복이라는 분입니다. 로선복 이분은 로젠버거라는 선교사 분이세요. 외국인 선교사 분이십니다. 이분이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비위생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이분은 원래 동대문 부인병원의 간호원장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나와서 서울 태화여자관 내에 보건사업소를 설치하고 모자보건사업 중심으로 보건사업을 실시하신 거죠. 그래서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서 보건간호하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데 한국말이 서투시잖아요. 그래서 이때 같이 하신 분이 한신강 선생님이세요. 한신강 선생님이랑 같이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서 보건간호를 제공하고 이런 모자보건 사업을 주로 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분 아셔야 되는 거는 이금전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금전 선생님, 우리 간호관리학에서 이제 간호 역사에서는 조선 간호부
회 안에서 우리가 이금전 선생님을 나왔었어요. 조선간호부회가 외국인 선교사님이랑 한국인 간호사가 모여서 만든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조선간호부회에서 대표로 셰핑 선생님, 그리고 이호경, 이금전 선생님이 이 세 분이서 캐나다 ICN 총회에 파견을 가세요. 이렇게 파견을 가시는 거죠. 정식으로 그때는 일제강점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식 등록은 하지 못했지만 이제 가서 한국의 간호를 알리고 오신 거죠. 이렇게 이분이 이금전 선생님이고, 이분을 지역사회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사촌이 마마 그 두창 예방접종을 하다가 죽으신 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예방접종을 하지 못했고, 두창을 앓았고, 이금전 선생님이, 그러면서 막 후유증으로 마마 자국이 생겼어요. 이제 그런 사건을 계기로 예방의학에 속하는 어떤 공중보건, 이런 것들의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내가 이제 이것에 헌신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신 거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의 3파 간호부 양성소에서 입학을 하여서 교육을 받았고, 나는 보건간호학을 공부받고 싶어 라고 해서 이 시기에 토론토 대학에 유학을 가세요. 그래서 공중위생학과에 입학을 하시고 공부를 하고 오신 거죠. 그러면서 조선사이면서 이렇게 공중보건에 대한 공부를 하신 공중위생학과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때 로선복 선생님이랑 함께 보건간호 사업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 지역사회 보건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 이금전 선생님까지 여러분 방문간호시대에서는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보건간호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간호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공공조직 기관에서 지역사회 주민으로 간호사업을 실시하는 것이잖아요. 이때가 시작되는 거는 1945년 광복을 하고 나서 미군정 시대가 열린 시기입니다. 네, 3년 동안 미군정 시대가 있으면서 미군정은 공중보건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시기에 해야 되는 다른 사업도 굉장히 많았지만 공중보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직 개편할 때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무국 위생과를 폐지하고 위생국으로 설치하고 그것을 보건후생국으로 나중에는 보건후생부로 승격을 시킵니다. 그 안에 여러 개 사업국 중에 간호사업국도 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간호시대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역사회 보건간호사업이 이루어지던 게 바로 미군정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아예 간호사업국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46년에는 모범보건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46년 10월에 서울에 모범보건소가 설치가 되고요. 조직을 갖춘 보건소가 생기게 된 거죠. 시초가 됩니다. 아직 보건소법은 없는데 보건소부터 먼저 만듭니다. 1953년까지 유엔의 원조를 받아서 전국에 15개의 보건소와 471개의 보건진료소가 설치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운영할 만한 법이 없었던 거죠. 1956년에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건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보건소 신규 설치와 업무에 관련된 그런 간단한 내용을 담은 규정들로만 보건소법이 제정되었어요. 그런데 열악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이 시기에는 주로 감염병 위주의 사업이 실시되었어요. 자, 그러다가 1962년에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이 됩니다. 전면 개정이 되면서 우리 감염병 사업 외에 가족계획이라든지 모자보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 3가지 사업이 실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오늘날 같은 시군구 보건소가 생겨나게 됐고요.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건사업이 시작되었고 보건소에서 지금 13개 업무가 있는데 이때 규정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67년에는 학교보건법이 제정이 되어서 보건교사의 업무가 규정이 되었고요. 73년에는 의료법에서 보건간호사 제도가 마련이 되었다는 점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합니다. 네, 그러면서 1980년도에 한국은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농특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 1960년代만 하더라도 이 미국같이 서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그런 어떤 보건 문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건강 형평성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1978년에 알마하트 회의도 개최가 되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경제개발이 우선이었고 경제기획 분야에 많은 세금이 들어가게 되면서 보건의료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자원은 매우 한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1978년에 알마하타 선언의 영향으로 80년도에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료법상으로서는 간호사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었던 그런 여러 업무들에 대해서 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었고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전환기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80년도에 농특법이 제정이 되었고 81년도에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옛날에는 보건진료원이었거든요. 보건진료원이 배치가 되게 되면서 1차 보건의료 그런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어요. 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한 번도 의료라는 혜택을 못 받아봤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보건진료원이 배치가 됨으로 인해서 1차 보건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서울 지역에서는 가족계획, 모자보건, 결핵치료라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서울이라든지 도서상간 지역이라든지 어느 지역에선 간에 보건소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어요. 그런데 농특법이 제정이 되면서 보건진료원이 그 지역에 배치되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는 사업을 시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향식의 사업이다, 수평적 사업이다, 능동적인 사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간호가 시작되면서 지역사회 간호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차 보건 의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쯤에 86년에 오타와 환장의 영향으로 95년도에 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자, 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면서 구 보건소법에 해당할 수 있는 우리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이때 개정이 되게 되는 거죠. 나머지 역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그 역사와 함께 설명을 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간호 시대에 해당하는 63년도에 처음으로 그 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임의가입이라서 아무도 가입을 안 했어요. 77년도에 500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 적용이 되었고요. 79년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생겼고요. 81년도에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의료보험이 확대되어서 실시가 되었고요. 같은 해 81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이 되었고, 이 법을 근거로 근로자 300명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 간호사가 배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학교보건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간호사가 학교에서 1차 보건 의료 제공자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가정간호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가정에서 간호사가 또 역시 1차 보건 의료 제공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가 되죠. 89년에 와서 도시지역의 지역의료보험이 실시가 되면서 드디어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3년 뒤 2006년도에는 전문간호사 13개 분야가 확대되었고, 2008년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간호사는 이렇게 변화를 맞이하면서 간호사의 역할도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았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세기 중엽 영국 리버풀에서 구역간호사업단을 조직한 인물은 누구인가? 나이팅게일 아니고요. 윌리엄 라스본인 거죠. 그죠? 이 영국 리버풀에서 8개 구역 나누어서 구역간호 제공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 문제. 1924년 서울의 태화여자관에서 한신관과 로젠버거는 보건간호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점에 둔 사업이 무엇인가? 한신관과 로젠버거 선생님이 어떤 사업을 주로 하셨죠? 임종간호 사업 아니다, 그죠? 감염병 환자 사업 아니고 모자보건 사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간호 개념 중에서 가장 기원이 오래된 개념은 무엇인가? 산업간호, 구역간호, 보건간호, 방문간호, 지역사회 간호. 답은 방문간호가 되는 거죠. 다음 문제, 미국에서 윌리엄 와일드가 가난한 이민자들에게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간호사가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빈민구호에서 시행된 방문간호사의 역사적인 의미는? 이 빈민구호소에서 시작된 방문간호 사업의 의미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1번, 조세에 의한 사업 제공. 아니다, 그죠? 이분은 어떤 기금을 마련하여서 무료로 간호를 제공하기도 했지만요.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돈을 내게 했어요. 조세에 의한 사업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2번, 1차, 2차, 3차 예방을 모두 시행하였다. 1차 예방 사업을 위주로 했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종교활동과 간호사업을 병행하여서 효율성을 높였다. 근데 이건 아니죠.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호 요구가 있는 지역에 사업소를 설치하여서 접근성을 높였다. 네, 그렇죠. 헨리가 안에 그 중심가에 사업소를 설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은 누구에 대한 설명인가? 간호사와 조산사 면허를 취득하고 공중위생학 학위를 가지고 지역사회 간호의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 두 번째로 나이팅게일 기장을 수여하였다. 네, 지금 나이팅게일 기장을 수상한 것까지는 여러분들 모르셨다 하더라도 공중위생학 학위를 가지고 있고 간호사, 조산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이금전 선생님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대략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역사 문제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아는 거는 지역사회 간호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